이제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을 못하고 그다음 그거만 갖고는 힘드니까 우리가 파는 물건 니네 북한에 주는 거지. 근데 사실 북한 애들 줘도 못 쓸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갖다 어디서 네. 쓰겠어요. 이게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철회 이 쪽발이가 이게 사람을 이게 우리나라 약 보고 하는 거라 저는 피디님 말이 중간 거 하나 싸워야 돼. 넣어주세요. 비명 지르는 소리까지. 쪽발이가 이게 우리도 이 업을 오래 해서 알겠지만 첫 방에 수익이 나면 그 투자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2억 800만 파운드. 얼마예요 이거? 3,000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근데 거기서 매수를 잡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빠른 시간에 손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시장에 대응하려고 시장이랑 싸우려면은 내가 맷집이 아무리 커도 나는 시장한테 맞아 죽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의 그런 그 고급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펼치면서 약간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명한 판단이 투자에서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 주식 관련이나 모든 시장 지금 모두 어려운 거 그대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지나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차장 김과장의 썰당 이슈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썰당의 이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당의 달달한 당분이 되고 싶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성준 과장입니다. 늘 오프닝 문제야. 이번 주는 좀 잘해보려고 멘트도 지금 줄였는데 네 번째인데 아직도 이렇게 저기 좀 보면 어떻게 이해해주시고 오프닝 아직 마인드가 준비가 안 돼서 저는 회사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어쨌든 벌써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서 네. 지금 촬영은 저희가 8월 말쯤 됐고요. 광복절 지나니까 좀 선선한데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네, 뭐 짧게 길게는 못 갔다 왔는데 차장님은 길게 갔다 왔잖아. 난 짧게밖에 못 갔다 왔지만은 뭐 그래도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여기 PD님들도 여름 휴가 이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네. 이제 벌써 이제 하반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엄청 많았어요, 여름에.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휴가도 지났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내용으로 좀 충전해서 오늘 이제 이슈톡 다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래 보시죠.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인사할 때 이제 이슈톡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렸는데 지난번 미중 무역 분쟁 저희 이슈톡 엄청 잘 나왔거든요. 네, 잘 나왔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들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뭐 제가 주저리 떠드는 것들 많이들 이제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도 또 눌러주시는 거 그런 센스는 잊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그 미중 무역 분쟁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쉽게 안 끝날 거다. 네. 이제 뭐 9월이 되면 이제 더 가열차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벌써 그런 징후가 나타났죠. 네, 뭐 우리의 트럼프가 아주 그냥 뭐 자기 멋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니까 일단은 뭐 답이 안 나오는 뭐 안드로메다로 갔죠, 그쪽도.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새로운 이슈톡 얘기하면서 좀 네.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8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금융 관련 시장은 이제 더 점입 가격, 뭐 네. 어려운 점 점점 많아질 것 네.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고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 좀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네. 일단은 뭐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이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무역 분쟁이라 해야 될까요? 역사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렇죠. 일단 싸움. 네, 일단 양쪽 간의 이제 싸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경제 부분을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목 자체도 뭐 우리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회 제목이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수익은 없다. 아, 예. 일단은 참 마음에 들어요. 역사를 잊은 투자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반드시 똑같은 흐름으로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오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현재
치고받고 있는 정말 열심히 치고받고 있는 현 시장에서 한미의 무역 분쟁은 어떤 이슈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쵸. 그런 거 한번 쪽 오늘 이야기를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진행을 하죠? 듣고 있었어요. 뭐 아무나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보통 우리 차장님이 다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좀 듣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살펴보면 네. 미중 무역 분쟁 저희가 방송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사실 네. 이거랑 무관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죠.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국,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국인데 네.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근 10년간의 이제 어떤 소비나 경제 성장은 사실 IT 기술주였거든요. 그렇죠. 기술주에 들어간 제품 최종 상품을 중국이 만드는데 네. 중간에 중간재랑 이제 소재는 일본하고 한국이 만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글로벌 무역 체인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 뭐 일본 주식시장 조금 영향이 있지만 이제 글로벌리 이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얘기해보자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오늘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주제 자체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이제 한일 관계에 관련된 건데 뭐 좀 까놓고 얘기해서 약간 국뽕 빨고 네. 오늘 유튜브 조회수 좀 올려보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사실 또 투자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좀 과거 사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어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응용할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가장 가장 이해하기 네, 힘든 네. 그런 나라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자고 네. 자리를 마련했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뭔가 큰 이벤트가 있었다. 그런 거는 기본 거의 99%의 이슈가 다 악재였어요. 악재였고 그때의 시장의 폭락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 폭락할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리스크가 큰 만큼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이 타이밍을 실제로 이제 잘 이용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때 큰 수익을 내시면서 리스크 관련 분명히 하시면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문제는 이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에서도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점들을 저희가 조금 오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지금 일본 얘기 오늘 하자고 했으니까 2011년에 이제 홋카이도 대지진 그때를 비교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이제 GDP 넘버 2예요. 새 글로벌 넘버 2였던 국가였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큰 지진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은 그 재해로 인한 이제 복구, 원전 사고까지 해서 복구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행히 그 나라의 대표적인 지수 선물이나 지수들은 가격이 누구나 생각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좀 되게 웃긴 게 약간 반대로도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대지진하고 4일에서 5일 정도가 오히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붕괴가 된 거에 대한 이제 재활 말 그대로 이제 거기다 공적 자금을 투자할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인프라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인력 투입이 되면서 고용이 창출된다 생각을 했는지 지수가 한 5일 정도는 올랐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약 보름간의 영업일 동안 15일, 16일 동안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그 12% 정도 폭락, 지수가 12%가 떨어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를 들어 하루에 뭐 2% 이상만 떨어져도 폭락장이라 그러는데 한 달도 안 된 장에서 뭐 12%가 떨어진 거는 뭐 매일매일 그렇게 폭락장에 연출이 됐다. 그때는 그럼 누구나 그러면 쉽게 매도 포인트를 잡아서 매도의 방향성을 잡아서 거래를 했다 하면은 분명히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순차로 내용을 진행하면서 좀 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다리 비유가 제일 좋다고 네. 생각하는데 오르는 투자는 사다리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한 칸 한 칸 올라가는데
내리는 투자는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엄청 빠르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파생 투자할 때 사실은 하락장의 투자가 조금은 단기간에 조금 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어릴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잘못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부러져요. 부러지죠. 다리가. 네. 그래서 안전한 리스크 관리가 없으면 부러진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이번 오늘 주제에 잘 맞는 사다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왜 웃냐면은 이제 이 유튜브 우리 방송을 하면서 솔직히 떠드는 양이 조금은 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저주저리 막 떠들면은 사장님이 싹 정리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옆에 있으신 분이 말하는 거는 다 이해가 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도 사다리라는 비유를 참 형은 짠 것 같아. 그런 표현. 원래 정말. 축구에서도 골대 앞에 서 있다 주워 먹는 애가 골 많이 역시 나요. 공부를 더한 사람이 확실히 내용 정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드리블 한참 하지만 골대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골키퍼가 쳐낸 거 딱 쳐넣는 게 골을 잘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일본 관련된 투자 이제 순차로 살펴볼 건데. 첫 네.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슈된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일본 무역 분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왜냐면 무역 분쟁 여파가 일본 경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무역 분쟁 간단하게 조금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내용 살펴보면 네. 일단 지난번 저희가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할 쯤에 이제 일본에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2019년 7월 1일 이제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 발표했는데 네. 한국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막 7월 그다음 5일까지 해서 뭐 마트에서 물건 빼고 그렇죠. 불매운동 갑자기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정서 차이 좀 이해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계속 재생산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뭐 만행 뭐 또 최근에는 트렌드가 약간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재조명 뭐 친일파를 찾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좀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갖는 공통 네. 정서가 있는데 일본이 그걸 건드린 거죠. 그리고 일본은 그런 정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전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본인들은 자기가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8월 2일 날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이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안을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네. 뭐 이제 실제 시행은 이제 28일, 8월 28일 그렇죠. 시행할 거고요. 네. 현재 촬영 시점에는 아직 28일이 아니어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아마 발표한 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 견해인데 이게 뭐 처음에는 선거 전략이다, 아베 단기성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유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8월 6일 날 이제 원폭 투자 74주년 기념 행사 히로시마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기 네, 때문에 위반했다고. 국제교약을 깨고 네. 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을 못하고 그다음 그것만 갖고는 힘드니까 우리가 파는 물건 니네 북한에 주는 거지. 근데 사실 북한 애들 줘도 못 쓸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갖다 어디서 네. 쓰겠어요. 불상 엄청나게 위험한데 뭐 물론 그리고 걔네가 갖고 있는 더 위험한 무기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안 팔겠다 요지인 거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8월 7일 날 이제 규제 품목 중에 하나 포토 레지스트라는 품목이 있는데 세 가지 규제 중에 이게 제일 한국이 대처하기 힘든 상품 네, 중 맞아요. 하나였는데 네. 이거는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WTO에 한국이 제소했을 때 이게 경제 보복이 아니고 네. 내부 정책적인 관리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맞아요, 거였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약간 수세적으로 갈 듯했으나 이제 여러 정황상 조금 이제 맞대응하는 게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8월 12일 날 한국도 일본을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네. 그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9월 중 시행할 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민간 위주의 뭐 불매 운동이고 일본은 이제 표면적인 이제 제재를 가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서로 명분 쌓기, 약간은 장기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그 근거로 이제 뭐 TV 있는 뭐 JT 이하 땡땡 방송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전 치밀한 전수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일본 우익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선거용이라고 했던 건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규제 전에 2019년 3월에 일본 미래전략기구인 과학진흥원 이런 데서 경제산업성 관료 등 뭐 되게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일본 소재에서 세계 경쟁력, 그다음 어떤 부분이 뭐 영향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번에 제재 가한 뭐 포토레지스트나 뭐 그 고순도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했고 이제 우익의 속내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 요즘 문제되는 DHC TV에 이제 국제 정치학자 후지 켄키 일본 이름은 좀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남는 이름들인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마이크론 관련 히로시마 공장을 이제 확장해서 차세대 디램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을 제재를 가하고 자기들이 생산하겠다 이런 속내가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을 일본과 다시 이제 미국만 나눠 뭐 부활하겠다 이런 거고 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이제 우리 보수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 대해서 정중한 거절을 하겠다. 근데 일본을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해해 보면 일본이 욕이 없어요. 아셨어요? 네. 일본 말에? 맞아요. 일본 말에 제일 심한 욕이 바보랑 짐승이거든요. 마가야로. 네. 칙쇼 그렇죠. 이게 짐승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막 여자 친구가 애인이 남자친구 막 두들기면서 오빠 짐승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말로 이거 엄청난 욕이거든요. 인간 같지도 않다는 뜻인데 걔네가 막 검정게 표현했잖아요. 정중하게 거절하겠다. 이거 엄청난 거절이고 굳이 한국식으로 따지면 왕따를 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은 의도라고 봤을 때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맞아요. 네. 왕따랑 한국 왕따의 차이는 일본 왕따는 모두가 다 합심해서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진이 셔틀 네. 시키는 거지. 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강경한 입장이고 쉽게 해결은 안 되겠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경제 수준을 봤을 때 왜 디램 이런 메모리를 공격했는지 제가 좀 얘기가 오늘 기네요. 짧게 정리하면 아니요. 네. 이제 한국은 저도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디램은 한국이 1위예요. 네. 전 세계 네. 점유율 2분기에서 74%나 달성하고 1등이 뭐 삼성전자, 네, 삼성이랑 2등이 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세 개 회사가 90%를 잠식하고 있는 시장이라 이 부분에 뭐 절대적 강자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컴퓨터는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네, 보면 맞아요. 컴퓨터 관련된 거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해부터는 전반적으로 업황 사이클이 좀 줄어드는 사이클이긴 했는데 2분기 때는 조금 개선됐고 한국도 아직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그런 높은 점유율 유지하고 네, 있는 상태고 그럼요. 근데 더 핵심은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게 이제 한국 2분기에는 45.2% 정도 달성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D램은 저희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이 아는 다 램이에요. 컴퓨터의 네, 램 성능을 맞아요. 말하고 낸드 플래시는 뭐냐면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인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CPU처럼 하는 메인 칩 기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30% 달성해서 1위 낸드 플래시 1위 되고 2등이 도시바고요. 그다음 아까 언급됐던 하이닉스는 조금 후순이에요. 한 네, 그렇네요. 5위 정도 되는 순이고요. 결국은 이제 요게 들어가는 뭐 노트북, 스마트폰, 뭐 서버 시장에서 낸드 플래시가 많이 쓰이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삼성이 잘. 그다음 하이닉스도 순위는 조금 밑에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선점하겠다. 왜냐? 이 낸드 플래시, 뭐 D램도 마찬가지지만 낸드 플래시를 보면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거죠. 뭐 AI, 뭐 알파고 이런 네. 거고 아니면 뭐 사물 인터넷 그럼 집에 저희 집 에어컨 밖에서 킬 수 있는 걸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점점 연계되잖아요. 맞아요, 집에 뭐 맞아요. 청소기, 로봇 네. 청소기 집 미리 밖에서 돌려놓고, 조정하고 뭐 네. 보일러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메모리 꼭 들어가고 이제 가장 핵심은 뭐 AI나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에 뭐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궁무진하게 쓰이겠구나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좀 선점하고 싶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4차 산업 부분에 뭐 일단은 뭐 한국 시장이 막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1위를 갖고 있는 걸 다 이제 끄집어 내리려고 한다는 게 가장 뭐 주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될것 그래서 뭐 물론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유념해서 제가 보는 부분은 이런 산업이 왜 중요한 산업이냐면
그 리만 이후에 미국이 경기 회복할 때는 다 네. 기술주 중심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맞아요. 나스닥을 하는 이유는 네. 그거 하나거든요. 네. 미국의 메인 주가 지수는 S&P인데 네. 나스닥을 보는 건 경기를 걔가 주도하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실제 물건을 중국이 납품을 하는데 대부분 컴퓨터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 중국이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부품이나 이런 거를 어디서 받냐면 한국에서 받아요. 한국에서 수출한 물건을 가지고 만들고 한국은 그걸 만들기 원천 소재를 일본에서 받아오는. 이게 동북아 세 개 나라가 체인으로 묶여져서 네.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는 최종 단계, 최종재랑 소비자랑 싸움이잖아요. 지금 뭐 지금 쓰네 현재 마네. 그렇죠. 근데 결국 미국이 믿는 거는 중국이 아니어도 사실 이 부분 교체가 가능하다. 최종재를 만드는. 왜냐면은 한국에서 공급받은 재료를 조립만 하는 거니까 네. 인건비가 싸면 되는 건데 문제는 중간 소재 역할을 하는 두 나라가 또 싸우면 전반적으로 그런 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렇네요. 플러스 일본이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따 네. 뭐 과장님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안 좋아지면 그때는 투자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 오늘 꺼낸 거고요. 그 이제 좀 4차 산업 관련해서 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네. 이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손정희 아시죠?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그 ARM 홀딩스라는 회사를 사요. 영국에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이거 화웨이 관련 뉴스 보시면 한번 보셨을 텐데 네. 반도체를 만들려면 누군가 설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독점하는 업체예요. 이 ARM이. 근데 이때 돈질했네요. 그럼 손정이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쿠팡에다가 돈질한 것처럼. 쿠팡은 비교 안 돼요. 왜냐면 이걸 살 때 금액이 234억 파운드로 샀는데 한국 돈으로 한 34조 정도 되거든요. 쿠팡 몇 조? 1조잖아요. 네, 1조인데. 34조 됐는데 이게 당시 ARM 시가총액의 2배예요. 두 배 주고 산 거예요? 네, 2배 주고 샀는데 손정희가 사고 딱 한마디 했대요. 너무 싸게 사서 만족하다. 그만큼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 변화에 네. 엄청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좀 이야기 길어지지만 손정희가 추구하는 바는 자기가 과정 호응 독점 체계를 갖고 싶어요. 특정 체인에.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관련 체인이고 이거랑 연계된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데 투자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소재다. 우리가 간과하지만 특정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고 반대의 급부를 미국이 좀 보죠. 한국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런이라고 얘기 드린 네. 업체, 미국 업체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PD님이 아마 자료로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이미지 일본이 규제한 뒤로 마이크로런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는 이때 마이크로런 주식 매수한 사람들은 좀 수익이 괜찮았어요. 네, 이익을 그리고 많이 받겠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SK나 뭐 삼성전자도 규제가 있었는데 저가 매수 외인들 투자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국내 업체는 조금 힘들어 하는데 그런 중요한 소재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소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마저 보고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진데 마지막 얘기는 낸드 플래시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어디서? 모르죠, 저요, 뭐. 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1984년 도시바 일본 도시바에 마스오카 후지오라는 박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알려준 거죠. 내가 진짜 좋은 걸 만들었다. 근데 그때는 컴퓨터에 들어간 D램이 시장이 중심이고 네. 낸드 플래시라는 건 이제 작은 소형 가전에만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도시바 공표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는데 인텔이 좀 가능성을 보고 상용화를 조금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 비중 한 10%도 안 되니까 도시바가 참여자가 많아야 시장이 커지잖아요. 삼성을 불러요. 얘네 좀 와봐라. 이거 만들 생각 없냐. 삼성이 전수를 받죠. 그래서 1992년에 삼성이 이 낸드 플래시를 전수 받았는데 문제는 도시바는 중간에 뭐 이렇게 D램 생산할 때 한번 뭐 램버스 사태라는 뭐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는 사태가 또 발생했고 D램이나 이런 메모리 산업이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들어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원전을 산 거예요, 영국에. 원전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그 뒤에 일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 원전 산업이 다 이제 엄청나게 접는 걸로 많이들 갔는데. 뜨는 미드 체르노빌 아세요? 네. 그거 보면 네, 원전이 네. 얼마나 위험한지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이어져서 이제 도시바가 정말로 어려워져서 뭐 회계 분식 회계 같은 걸 하고 결국은 도시바가
뭐 중국에 자기네 메모리 사업을 팔려고 했는데 미국이 태클을 걸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팔지 마.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결국은 도시바가 시작은 했지만 지금 낸드 플래시는 2위거든요. 도시바가. 근데 결국은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일본이 시작을 했는데 한국이 더 잘 나가고 이대로 가면은 자기는 회생불능인데 한국은 더 잘 지금 나가고. 도시바랑 삼성이랑 그 갭 차이가 좀 큰 모양이죠? 지금 2분기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도시바가 한 18%면 삼성이 한 34%니까 아, 크네요. 꽤 크죠.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SK가 그 여러 회사 연합하고 도시바 메모리 분야 구매에 끼어들었었는데 네. 그런 것도 고려한 건데 다 뭐 하여튼 거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결국은 일본이 이렇게 뭐 약간 절박한 심정에 출발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본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 왜 안 좋을 때 어떻게 투자하는지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좀 준비하셨죠? 그 부분. 일단은 지금 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졸려. 너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일본이 지금 진짜 차장님 말씀 제 생각으로 일단 정리로 일본이 어찌됐든 한국이 잘 나가는 산업 부분을 다 막아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네들이 어느 정도 순위 싸움에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목표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나 아니면 이런 부분 쪽에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면서 경기 부양을 다시 좀 시킨다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경기를 한번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베노믹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베 신지의 이코노미 경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 12월 달에 이제 이 양반이 총리로 되면서 취임식에서 한 말이 있어요. 세계의 화살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적 완화나 제로 금리를 기준으로 한 엔화 가치 약세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을 또 하고 또 구조적인 개혁을 막 정당하게 이루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라의 상당한 부분 개혁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취임식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베노믹스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해당 12년에는 10,000포인트대였어요. 근데 지금 20,000포인트대거든요. 지금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본의 지수를 2배, 일본의 그 주요 기업의 대표 지수를 2배로 올렸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경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미국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20년, 이제 30년, 30년, 네. 계속 이런 건 틀리는데,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기가 계속 안 좋아. 나라가 발전될 그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똑같이 미국이 이제 큰 리먼 사태나 이슈면서 경기 부양책을 피는 게 일단은 말 그대로 돈을 푸는 거죠. 양적 완화. 말 그대로 정부는 돈을 이제 채권을 찍어내서 채권을 팔면서 돈을 만들어내서 풀고 일본 중앙은행은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그래서 또 마찬가지 돈을 푼다는 똑같은 의미로 이제 풀고 그러면서 또 기업에 대한 세금은 또 확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기를 부양을 많이 시킵니다. 실제로 한 5년간 2017년까지는 상당히 발전이 계속 이제 이루어졌어요. 고용시장의 회복도 많이 되고 그리고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본의 산업 부분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2014년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올렸어요. 이게 그 IMF에서 이제 전체 글로벌 그 나라에 대해서 10% 이상까지는 소비
소비재를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비세를 올리라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14년도에 5에서 8%까지 올리면서 일본 국민이 되게 웃긴 게 나라에서 본인들의 이제 본인 돈을 쓰면 사금이 이제 많이 자기한테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국민성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끼고 안 써요. 안 써요. 그렇더니 내수 경기가 완전 작살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14년에 흔들리는 한 3, 4개월을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근데 요거를 한 분기 동안 요거를 잘 버텨내서 어느 정도 다시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저러고 싸우고 있고 유럽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죠, 유럽 경기가. 그렇죠. 유럽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계속 돈을 찍어냈어, 돈을. 이게 돈을 계속 그 은행에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찍어낼 수도 없고 미국 정부에서 채권도 한도 끝도 없이 발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일본이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등이에요, 1등. 1등의 전 세계 나라예요. 1등. 250%예요, 250%. 전체. 그러니까 그 유럽 사태, 유럽의 그 채권 사태, 그러니까 그리스 쪽은 180%. 그리고 이탈리아가 140%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압도적으로 258%란 말이죠. 위험하네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찍어내고 이게 한도 끝이 없이 찍어내. 그리고 금리 자체도 지금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적으로 요거를 뭐가 금리를 올리거나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한꺼번에 뭐 4% 5%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현재 상황상 미국이랑 양적 완화를 같은 시기에 비슷하긴 했지만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 자체는 금리 자체 지금도 이제 올려서 어느 정도 여유 구간이 있어요. 돈을 찍어낼 수도 있고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근데 일본은 이게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줄타기 한 150층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내구 지금 일본 경기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막 근데 일본 경기 좋다 막 그래 아베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 약간의 이제 지수들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시아 국가들이 다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많이 이제 박살이 났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럼프가 또 한마디 더 하는 바람에 뭐 중국이랑 또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뭐 우리나라도 뭐 1% 이상 그렇게 빠지면서 이제 하는데 일본도 그러면서 같이 안 좋아지다.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얘네들이 수출도 안 그래도 부진한데 엔저 현상 때문에 이제 엔고 현상이 나타났죠. 이제 신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일본 정부랑 은행 돈을 풀어서 엔화의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뜨려 놨더니 일본 엔화라는 게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각국 나라에서 시민들이 아니라 각국에서 일본 엔화를 슬슬 사기 시작해요. 이게 일본 엔화를 사기 시작하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아베노믹스에서 정말 엔화가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는 조금 더 이제 무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득을 취하려고 싶었는데 엔화가 오르네. 엔화가 오르니까 수입 그쪽 나라에 일본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수 시장이 또 좋아져야 되는데 내수 시장까지 요즘은 안 좋아져요. 일본의 지금 미국 분쟁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까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10월 달에 소비재를 다시 또 올리기로 했어요. 현재 8%에서 10%로. 그러면은 다들 궁금해해요. 실제로 이제 2014년만큼 일본 시민들이 그 정도로 지갑을 열지 않고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상당 부분 부딪히는 게 상당 부분 이제 지갑을 안 열 수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일본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악재에 악재가 물리면서 일본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제가 그 안드로메다 간다 계속 그러는데 진짜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니케이 지수는 2만 포인트에서 일단은 2012년 1만 포인트 그만큼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한 번의 악재가 확 나왔을 때에는
예를 들어 지금 한 7년, 8년 동안 올렸던 그 포인트를 한 달, 두 달만 해도 박살이 나면서 빠질 수가 있어요. 투자자분들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잘 보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불매 운동 하는데 우리도 좀 거기에 껴가지고 해외 선물 쪽은 불매 운동 우리 조금 도와줄 게 없는지. 아, 그것도 생각해낸 거 근데 있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 제 생각에는 굳이 일본 니케이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지산 터지면 하면 돼요. 그죠? 후지산 터지면. 후지산 터지면은 네. 저는 달러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정리하면 일본의 부채가 진짜 심각한 거고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면 제가 월급 100만 원인데 네. 이자 포함해서 월 나가는 돈이 28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망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 해서 신용 불량이 되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데 애비 없는 거잖아요. 일본한테는 그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스팀팩 죽도록 맞은 마린인 거죠. 스치면 죽어요. 스치면 죽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그 미국도 작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 부채가 많고 가끔 뉴스 보면 이제 막 아놀드 슈왈체네거 주지사가 어디 있었죠? 캘리포니아? 거기도 막 주가 파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미국도 그런 거에 흔들리는데 일본은 어마어마한 부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컨트롤하는 게 금리랑 이제 중앙 정부에서 돈 푸는 건데 다 풀었단 말이에요. 일본은 소위 말하는 필살기 다 쓴 거예요. 국가가 쓸 수 있는. 필살기 다 썼어요. 오락실 가면 이렇게 폭탄 하나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쏘야 되는. 근데 다 쓴 거죠. 네,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위험한 거고 그래서 투자에 뭐 일본 애들한테 악감정은 없지만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죠. 아까 사다리 뭐라고 했죠? 떨어질 때. 그러니까 탈출구가 일단은 만만한 게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PD님이 알아서 처리해. 이 쪽발이가 이게 사람을 이게 우리나라 얕보고 하는 거라 저는 지금처럼 하는 부분 경제 정치 부분 쪽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단 저는 지금은 상당히 응원을 하는 편이에요. 네. 더 세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싫거든요, 저는. 되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단은. 피디님 마린 주문 하나 싸워야 돼. 넣어주세요. 비명 지르는 소리까지. 쪽발이가.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얘기가 이렇게 좀 빙빙 돌았는데 요약하면 이제 우리랑 분쟁이 있는데 일본이 그만큼 엄청 지금 위기다. 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위기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일본 연간 예산의 한 30%가 후쿠시마나 이런 데 재해 관련해서 이미 들어간 복구 비용 이자인 거 아세요? 그냥 이자. 이자. 그게 한 엄청난 양인 거죠. 일본이 올해 예산을 짤 때 30%가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예산을 짰어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부채 자체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든 지금. 그러니까 근데 만만한 또 얘기하지만은 아이씨 우리한테 그런다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탕진잼 이런 거 그냥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소비를 안 해? 경제가 안 굴러가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 탕진잼 나쁜 의미로도 인터넷 쓰는데 소비를 해야 경기 네. 돌아가고 한국이 최적화돼 있죠. 먹고 마시고 흔들고 그죠? 네. 그래서 좋은 나라라 생각하고요.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왜 아까 이렇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위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예시를. 네. 사실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지루할 수 있긴 한데 좀 들어보면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 이야기 한 번씩 접해보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솔직히 조금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일본이 어쨌든 선진국이잖아요. 경제 규모도 크고 일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과거를 오늘 살펴보면 이제 영국 은행인데 베어링스 은행이랑 은행이 한 번에 파산을 하거든요. 베어링스 은행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데 1762년, 엄청 오래전이죠. 1762년에 프란시스 베어링이라는 사람이 창업해서 1995년까지 존속했는데 엄청 오래된 은행이죠. 영국하고 관계도 엄청 영국 왕실하고 관계가 또 깊어가지고 왕실 여왕 폐하의 은행, 왜 오늘 발음이 안 되냐? 라고까지 불렸는데 1995년 싱가포르 지점에 있는 그 닉 리슨이라는 젊은 트레이더가 부정한 트레이딩한 결과로 망해요. 한 방에. 그러면 이 닉 리슨이라는 친구가 뭘 했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닉 리슨이라는 친구가 이제 영국의 빈민가 출신의 뭐 고졸, 이건 확인은 정확치는 않은데 고졸 학력인데 이제 그런 금융계에 취업을 해서 이제 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금융계에서 정확히 모를 때 이제 선두적으로 막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신뢰를 쌓아가면서 결국은 1989년 7월에 베어링스 싱가포르 지점에 이제 발령되면서 이제 인생이 꽃을 피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아까 얘기 드렸죠. 그 니케이란 상품 아까 뭐 불매운동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니케이 관련 선물은 일본이 아니고 싱가포르 거래소가 가장 먼저 만들어요. 연도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싱가포르 거래소가 만들고 그 다음 뒤이어서 이제 지금은 다른 이름이 됐지만 오사카 거래소가 이제 니케이 지수 이제 양쪽이 만드는데 금융시장, 선물시장에는 같은 상품을 다른 거래소에서 만들면 두 개 가격 간의 차이를 노리는 차이 거래라는 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쪽이 가격이 낮고 한쪽이 가격이 높으면 가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상품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똑같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는 차익 거래가 되는데 닉리슨이 이 차익 거래로 회사에 허가를 얻고 거래를 했는데 초반에 좀 잘했대요. 근데 문제는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는 걸 동시에 일으키는 게 차익 거래인데 한쪽을 늦게 사고 늦게 파는 거예요. 타임이 안 맞는 타임을 일부러 어그러뜨려서 수익을 크게 내보려고 했던 건데 또 문제는 이 친구가 그걸 했을 때 엄청 수익이 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냐면 1천만 파운드, 원화로 한 490억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규모면으로 이 베어링스 은행의 전체 연간 수입의 10%를 낸 거예요. 한 방에 처음 할 때. 그러니까 뭐 이걸로 이제 13만 파운드씩 뭐 보너스 받고 이랬던 거죠. 뭐 이게 우리도 이 업을 오래 해서 알겠지만 첫 방에 수익이 나면 그 투자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겁이 없어지죠. 겁이 없어지죠. 기본적으로 망조가 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동료가 거래를 하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이제 팔아서 없애야 되는데 또 산 거지. 그거를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감춰주려고 비밀 계좌를 만들어요. 얘가 말하는 소위 팔이 5개 있는 중화권에 있었잖아요. 팔 좋은 숫자잖아요. 팔 5개 있는 88888 계좌를 이용해서 그 거래를 감춘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이때 2만 파운드 정도 손실인데 2만 파운드 그렇게 죽도록 큰 금액은 아니죠. 감춰주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된 매매도 여기다 감추기 시작해요. 손실을. 그래서 이제 런던에 본사를 계속 속여왔고 계속 이용하니까 뭐 1992년에 이거 처음 했는데 연말에 한 200만 파운드까지 손실이 커졌다가 1994년 말에는 어느 정도로 이게 손실이 커지냐면 2억 800만 파운드. 얼마예요 이거? 2억 800만 파운드. 2억 800만 파운드요? 3천억. 엄청난 돈이 됐는데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손해를 보면 더블링이라는 걸 썼는데 제가 한 계약해서 손해 보잖아요. 그럼 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두 계약해서 손해 보면 네 계약. 이게 사람 심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제가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 되게 그 거래를 하려면 이 심리가 사람인데 손해 봤을 때 빨리 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겨요. 실제로 주식을 하든 선물하든 마찬가지 빨리 회복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돈을 더 끌어들여서 두 배의 뭐 주식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선물할 때 한 계약 할 걸 두 계약을 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망하는 순서에 이제 길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원래 이렇게 그거랑 같아요. 딱밤 맞다가 싸다기 맞다가 그다음 주먹으로 맞을 때 점점점 둔감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분별하게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이 사람이 트레이딩 헤드면서
돈을 나가게 하는 결제 업무 헤드도 같이 한 거예요, 혼자. 아,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을 수 하면서 없는 일이. 지금으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네. 일인데 그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왜 망가졌냐면 1995년 1월 16일 날 닉니슨이 옵션을 거래했는데 양매도, 소위 네. 시장에서 말하는 양매도,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장이 변화가 없으면 소정의 수익을 얻는 전략인데 변화가 생기면 손실이 무한대가 되는 전략이야.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취했는데 문제는 다음날 16일 날 그렇게 하고 하루를 넘겼는데 17일 날 고베 대지진이 난 거죠. 그래서 일본 시장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러겠죠. 그래서 하락하니까 양매도니까 정리를 하고 손실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만회하려고 정리를 해놓고 원래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반등이 급격하게 다시 올라오니까 네. 양매수 한 거예요. 또 선물을 오사카에도 매수하고 싱가포르에도 매수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연달아 터지니까 뭐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두 번 연달아 터지니까 손실이 걷잡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죽었겠네요, 죽었겠어. 그래서 최종 손실이 8억 2,7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상상이 되세요? 그 직원이 젊은 직원이 거래했는데 149억이 이 베어렉스 은행의 연간 수익의 1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뭐 1년치 수익을 다 날려먹었. 그래서 이 돈이 대단하네. 회사의 모든 자본금으로 써도 네. 수습이 안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왜냐면 2014년 수준만 돼도 어떻게 해볼 만 했대요. 근데 이거는 어찌 해볼 바가 없으니까 바로는 아니고 한 달 좀 넘어서 2월 23일 날 I'm sorry 이렇게 남기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사라져서 뭐 말레이시아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결국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체포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감옥을 갔죠. 그렇겠지. 그래서 이 230년 된 은행이 얘 때문에 한 번에 망하고 결국 회생이 안 되니까 그 우리가 ING 많이 아시죠? ING 네. 네덜란드에 있는 그 금융회사가 네. 1파운드에 사요. 이 베어링스를.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안 좋은 예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급락할 때 위험 관리가 안 되면 얼마만큼 강력하게 망가지는지 좋은 예지만 거꾸로 일본 것처럼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앞둔 나라에서는 투자할 때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네. 필요하고 투자적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사람이 죽고 안 좋은 예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건 좋진 않지만 아까 얘기 드렸죠. 일본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 아니어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때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사실 도의적으로 아까 후지산 제가 농담 얘기 드렸지만 도의적으로 후지산 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한국분들. 우리 뭐 우스갯소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날 수가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된다. 본인의 투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좋은 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사람이 1992년에서 95년 1월에 망가졌으니까 정말 짧은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위험하게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더불어 시장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자나 이런 예 때문에 파생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건 거꾸로 투자를 할 때 어느 투자든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은 투자자의 기본 리스크 관리는 이 이야기 통해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폭락장에서 시장을 따라갔다가 망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갔다 일단 망한 상태에서 얼른 접고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추격 매매를 해서 그 따라갔다가 또 망하고 반대의 뭐 반등이 이제 흐름이 나와서 또 그리고 그 손실을 봤으니까 그럼 난 2배로 해야지 베팅을 그러면서 내 돈을 2배만큼 또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죠. 이거는 악재죠. 요걸 본인 스스로 만든 내가 그냥 내 무덤을 다 파고 이제 내가 들어 누워서 흙까지 다 덮은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사하는 바가 많고 금융회사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위험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투자 그러니까 앞에 프론트의 헤드와 그리고 결제 돈이 나가고 하는 헤드가 한 명이다. 대장이다. 그런 한 명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그런 것도 그런 일이 그때는 가능했다고 하니. 뭐 저희 파생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파생은 뭐라? 제로섬이거든요. 네. 그러면 닉니슨이 1조 2천억을 잃었으면 누군가는 1조 2천을 벌었다는 따먹었겠죠.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싱가포르하고 일본의 니케이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불매 운동 하려면 어딜 거래해야겠어요? 일본의 니케이예요. 야, 거길 빼고 거래해야죠. 싱가포르 거래소에 니케이를 거래하시면 되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일본 니케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싱가포르 니케이밖에 없어서요. 불매 운동을 그거 생각한 건 매매하셔도 아닌데. 돼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상식선에서 얘기 드리면 싱가포르 거래소가 1986년 이제 세계 최초로 니케이 상품을 상장하고요. 일본 거래소는 1998년 상당히 늦게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몰랐어. 진짜? 네, 왜 이 나라 원조는 같은 싱가포르예요. 나라에서 왜? 근데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 있는 이제 니케이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데 결국은 사실 원조는 싱가포르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으니까 낮에만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밤에 거래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 많이 방송에 얘기된 CME 거래소랑 협약을 맺어요. 밤 네. 거래는 니네가 하고 낮 거래는 내가 해서 서로 이렇게 상품 결제가 되게 하자.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서로 거래 시간 늘리니까 똑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똑같은 시간에 거래가 돼요. 그렇죠.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의 니케이 상품도 거의 뭐 이제는 웬만하면 23시간 이상 뭐 거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저희 고객분들 경우에는 이제 CME 상품도 있는데 이게 뭔가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유로 발생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위험 있고 이럴 때는 투자 기회도 되지만 관리도 필요하다. 위험 이렇게.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은 지금 이런 큰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빅 이슈는 대부분 다 악재예요. 악재였을 때는 예를 들어 지수가 1부터 100까지라고 있을 때 1부터 이제 80까지 정말 한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는데 큰 악재로 인해서 80에서 한 40까지 떨어지는 거는 올라가는데 1년이라면 떨어지는 데는 한두 달이면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말 그대로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매도, 확실히 선물 옵션은 매도일 때 급락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포인트라 할까요? 그런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들 보고 있으시잖아요.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그 반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런 큰 이벤트는 한두 번 상승은 잠시 숨고르기일 뿐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꼭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근데 거기서 매수를 잡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빠른 시간에 손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시장에 대응하려고, 시장이랑 싸우려면 하면은 내가 맷집이 아무리 커도 나는 시장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일본이 위기가 올 때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엔화 통화 선물. 그렇죠? 통화 선물 지금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이어서 항상 이렇게 시장의 위기가 올 때마다 올라갔지만 결국은 아까 얘기드린 최종 악재가 왔을 때 부채를 감당 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엄청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관련된 혹은 뭐 무역업 하시는 분들은 엔화에 노출된 자신의 뭐 투자금이나 뭐 수출입금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가능성 무지 낮아요. 확률이. 근데 대신 발생하면 확률이 낮으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걷잡을 수 없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엔화 투자 관련해서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일본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투자가 엄청 또 꼬이는 거죠. 네, 완전히 이중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희박하다 하지만은 그 누구도 리먼이 망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래서 어벤져스에 나오죠. 엔드게임이라고. 조금만 최종장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명한 판단이 투자에서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 주식 관련이나 모든 시장 지금 모두 어려운 거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지나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썰당 이슈 토크 일본 투자에 관련해서 뭐 과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상,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무시하고 지낼 수는 없는 관계다. 네, 옛날 맞아요. 뭐 임진왜란 지나고 한국이 무시했던 결과가 이제 일치시된 거고 이제 뭐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뭐 너무 모른다.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친구인데 나한테 해코지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일본 해코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라는 관념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뭐 손실을 봤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요. 실제로 안정이 필요해요.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이걸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이런 심리가 적인 심리를 내가 조금 이길 수 있는 그런 돌을 닦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어차피 오늘 주제는 일본이 얘기했지만 일본이 만약에 뭐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솔직히 글로벌 경기가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좀 안 좋아져 개인적으로 안 좋아졌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안 좋아져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글로벌 경제는 다 체인처럼 묶여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일본의 현재 금융시장 상태, 왜 우리나라를 공격했는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4차 산업에 발달된 부분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공격은 시작이 되었고 그게 발달은 여러 가지 노동자 식민 노동자 플러스 뭐 WTO 우리나라 국내 그런 것도 저는 그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홋카이도 쪽에 그 수산물 수입도 금지했던 WTO 심지어 저희가 이겼죠. 그 내용도 굉장히 일본에서는 큰 타격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묶여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너네도 예전에 한번 당해봐라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대응책도 일단은 뭐 이렇게 세게는 나갔지만은 어찌됐든 금융시장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에는 일본이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니니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으로 인해서 경기가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크게 변동이 되는 건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이 나오거나 우리나라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의 그런 그 고급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펼치면서 약간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내용이죠? 뭐 일단 잘 될 거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마무리하면 이제 과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그거에서 뭐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건 과거에서 배워서 계속 누적해왔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후지산 폭발하면 저희 설탕 네이버 검색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후지산 폭발, 후지산 폭발. 네, 나중에 일본 애들 찾아올 것 같아. 하여튼 추가로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저희 이제 늘 공지해드리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고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네. 그다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